이거 물학적으로 표현하면 개와 늑대의 시간일까? 개인지 늑대인지 판가름이 안 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네. 우리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으로 저는 설정하고 싶습니다. 2024년 글로벌 경제 대전망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다인경제 이성조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경력이 한 40년 정도 되신다고 들었는데 85년 대우 경제연구소 전신인 조사부에서 시작했으니까 뭐 한 40년 돼가네요. 이제 현역에서 39년째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몇 분 계세요. 근데 예, 네. 예, 그냥 손으로 꼽죠. 네, 알겠습니다. 막상 새해가 시작되니까 어떤 기대감 그리고 경계감 둘 다가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저는 상반기는 방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도에 너무 달렸던 것 같아요. 2024년도 1, 4분기는 네. 저는 안개 장세라고 그럴까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갖고 네.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길을 찾아다니는데 조심조심하는 구간. 그러니까 다가오는 변수들이 이거 물학적으로 표현하면 개와 늑대의 시간일까? 개인지 늑대인지 판가름이 안 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네. 우리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으로 저는 설정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네. 1, 4분기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반기 전체를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걸 연준이 일정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네. 3월 20일 날이 FOMC, 네. 그다음에 5월 1일이 FOMC. 네. 그때까지 금리라는 변수를 연준이 어떻게 건드리나. 네. 저는 상반기에는 금리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기대감은 이미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 같은 네. 그런 변수인데 저는 그게 쉽지 않은 상태가 될 것 같아서 네. 앞으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시장이 위험하냐 안 하냐는 네. 10년짜리 국채 금리만 추적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4점이나 4.5를 건드리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다고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매크로의 경제적 변수보다 네. 저는 지정학적 변수에서 이런 현상이 나올까 네. 그거를 가장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 보니까 예. 지금 4.001입니다. 4를 다시 넘었는데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지정학적 변수로 나올 것 같아요. 지정학적 변수. 거기에 트리거가 저는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의 결과. 여기서 중국이 어떤 정책을 선택할 거냐. 네. 이 부분이 앞으로 큰 갈림길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저는 리스크 관리하라. 예. 예, 그렇게 전략을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내년 상반기 특히 1분기가 이 안개 속이고 마치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앞서 우리 출연하신 그 김학균 센터장님이나 변정규 전무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유는 좀 달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달랐냐면 인하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인하를 했다. 인하 방향을 잡은 것은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용적인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 그렇게 앞서 나온 두 분 또 대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신용경색이 부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올 수 있다. 라는 게 이 대표님의 시각. 예, 그러니까 저는 미국 경제 상황으로 미국이 국채를 자기네들이 네. 그 변동성이 위기 상황으로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통제 가능한데 네. 그걸 통제 못하는 중국이나 일본이 심지어는 네. 미국 국채를 파는 상황. 네네. 그다음에 중국이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상당한 강경한 정책을 쓸 때 또 변동성. 네. 이게 외부 변수로 작동하는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3월이나 5월까지 10년짜리 국채는 4점이나 4.5까지 열어놓고 대응해라. 4.5 정도까지도 열어두신다. 열어놓고 대응해라. 네. 그거는 1월 13일 날 대만 총통선거가 친미 후보가 됐을 때 네. 그때 중국이 어떤 정책을 사용할 건가. 네. 이게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대만 총통선거가 굉장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거기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 미국 10년물이 4에서 4.5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 이미 4.5로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위기가 와 있었을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4.5 왔을 때가 우리가 이제 네. 그
그 바이 더 딥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이 지금보다 한 10% 이상은 다 마이너스 변동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때가 오히려 매수 시점 잡아드리고 싶고 상반기 중에. 네. 네.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안개 전국 속에서 시장을 리딩하는 대형주보다는 네. 테마만 자꾸 순환시키는 네. 자. 그러니까 네. 이건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 속도도 네. 상당히 그 전문가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장을 지속시킨다면 네. 기대감은 상당히 컸거든요. 네. 근데 실제 시장에서 대응하는 거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확률이 많다면 네. 1, 4분기는 투자자들이 지쳐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가령 그 타이완 선거 결과 뭐 지금 당장 뭐 한 일주일 앞으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뭐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시나리오 혹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까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거기 여론조사로 보면 그 라이 칭더 후보가 네네. 민주당 후보가 좀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된다면은 중국의 그 정책 전략이 네.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것 같아요.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 지나자마자 이틀 후에 1월 15일 정도 되면 공화당 이제 선거전이 시작하는 건데 그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단일화돼서 네. 바이든 트럼프 이 구도로 가면 이것도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그동안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던 IRA 정책이라든지 네.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친중의 경제 에너지에서 이탈해갖고 미국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이 과정에서 네.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노이즈가 걸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나 이거를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금년도에 저는 우리나라 GDP가 못해도 2.0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금년 네네. 그 1.4나 1.8이 됐다 상황을 생각한다면 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이런 것들이 뭔가 치고 나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왜 강조하냐면 네. 저는 이 지금 대부분들 금리를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네. 네. 뭐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네. 뭐 이런 예측해서 뭔가 어떤 전략의 툴을 잡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수출을 유럽, 미국, 동남아 이렇게 쭉 구역별로 볼 때 네. 유럽은 지금 경기가 지금 침체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미국이죠. 네네. 근데 이게 미국인데 저는 이 시장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놓쳐가는 것 같아요. 어느 시장 말씀입니까? 브릭스 시장입니다. 브릭스 시장요. 여기에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네. 2024년 1월 1일부터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중동까지 지금 브릭스에 다 가입을 하고 최근에 저도 뉴스에서 봤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입한 걸로.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뭔가 성장을 하면 이 사우디에서 네. 네옴이나 이런 거에서 조단이 뭔가 수주를 해와야 되는데 네.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에 사우디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가시적인 에너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연초부터 태형건설이나 부동산 PF나 이런 게 갑자기 겹치니까 네. 건설이라든지 그쪽 관련된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또 노이즈가 또 커지죠. 노출됐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 네. 이런 심지어는 또 이쪽에서 석유화 이런 것들이 커버가 돼야 되는데 네.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그리고 만약 한번 보세요. 사우디나 이게 중동 시장이 다 브릭스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 러시아, 중동 이 세 가지 시장이 네. 저는 우리가 자동차가 됐던 조선이 됐던 이런 부분이 네. 만약에 대만 선거에서 중국이 여기에서 네. 뭔가 이상한 압력을 가해버리면 네. 이게 우리가 좀 수출에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또 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1, 4분기는 네. 극대적으로 막 급등했던 거는 네. 금년 상반기는 하지 마라.
작년에 가장 급등했던 각광을 받던 2차 전지라든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금년도는 피해라. 네. 그리고 수주나 실적이나 이런 게 검증되지 않는 한 적자 연속 기업도 피해라.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피해야 되는 대상을 제거시키면서 남는 것 중에서 많이 싸져 있는 것들 중심으로만 대응하는 게 상반기의 기본 호흡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래서 안개 시장 속에 개와 늑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바이 더 딥, 네. 뭐 고점에서 20-30% 빠질 때나 사든지 네. 좋은 종목들은 네, 네. 아니면 약간 테마의 순환을 가늠할 수 있는 좀 전문 투자자들은 오르기 전에 네. 어떠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을 가능성들 이게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총선 전후에서는 뭔가 정책적으로 SOC 관련되거나 뭔가 풀으려고 그럴 겁니다. 네. 그 풀어가는 대상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네. 차별화 전략이 금년 상반기에는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최근에 기획재정부도 그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상반기를 굉장히 하반기보다는 좀 어렵게 본다. 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태영건설이 또 시장에 전체적으로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태영건설 하나로 이 마무리가 될 건지 그 시장에서는 뭐 정부 당국에서는 이 태영건설만 위험하고 나머지 건설업체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큰 기업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벌써 마이너스 영향 주고 있습니다. 네. 뭐 워크아웃은 잘 되길 바라는데 일부 또 확산되는 명단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확산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건데 네. 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는 카바가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에서 외부에서 흔드는 상황이 나와서 미국 네. 국채가 급락을 해서 금리가 튀면 네. 우리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한국은행이 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하기가 어렵다. 어려운데 어려울 것이다. 네. 근데 그 정책이 나오면 네. 우리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돼서 네. 붕괴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5월이나 6월까지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선제적으로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원론적 판단은. 네. 그런데 미국 국채가 이상해졌고 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구조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확산 구조가 나오고 이게 중동까지도 확산돼 갖고 네.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건드리는 게 불확실해지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재정 정책으로 끌고 가기는 힘드니까 네. 오히려 여기서 살리기 위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이 금리 인하를 할 때 네. 어쩔 수 없이 네. 이럴 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국면을 3월에서 5월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때까지 돌다리를 또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태영건설은 일단 트리거로 시작은 했는데 네. 제발 전염이 안 되길 바랍니다. 시스템으로 네. 전염이 안 되길 바라고 요게 1월 11일 날 이제 최종 채권단말에서 그렇죠. 확정을 네. 시킬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뭔가 대주주가 옛날 두산그룹 우조조종 같이 뭔가 좀 선이 있게 뭔가 좀 계속 내줘야 될 텐데 태영 대주주 입장에서는 태영건설을 그냥 떨어내고 네. TY홀딩스가 SB를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너무 강하니까 네. 이 부분이 그 산업은행 채권단하고 뭔가 잘 조절되면서 뭔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네. 이게 잘못하면 또 법정 관리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리스크가 안개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1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다 몰려 있어요. 네. 네. 그럼 그때까지는 승불 걸지 않는 게 정답이 아닌가. 네. 그거 확인하고 네.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그 사이에는 괜히 이상한 테마주만 막 움직일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예.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네요. 제가 간략하게 종합을 하자면은 그 PF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 투자를 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게 전염이 안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명단이 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지금 PF 상위가 태영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밑에 단을 보십시오. 네. 적은 게 호방건설, 서희건설입니다. 네. 여기서 아이디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를 바꾸면서 네. 이 호방건설, 서희건설은 야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네, 네. 리스크 관리하자. 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네. 피해가 적고 굉장히 지금 근실한 거죠. 예, 대비되고 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이제 네. 일 벌려서 대구 지역이나 막 해서 그 친화적으로 일 벌렸던 곳이 오히려 국제적인 불확실성 속에 유가 급등, 뭐 물가 뭐 이런 거에서 다 태형건설, 롯데건설 이런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징적으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막아져야 됩니다. 네. 이거 확인 쉽지 않아요. 저는 아까 네. 얘기한 대로 우리가 확인 못해요. 결국 미국 금리를 봐야 되겠군요. 미국 금리를 보고 네. 그다음에 나스닥의 에너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성조 대표님과 2024 글로벌 경제 전망 진행하고 있습니다. 쉬셨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